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둘이 오프닝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피곤합니다. 아, 피곤합니다. 네, 그 꾸역꾸역 하루를 버텼는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이유가 어젯밤에 무리해서 그런 거죠. 네, 무리했습니다. 뭐 하느라고? TV 보느라고. 네, 지금 녹음하는 날이 3월 10일 그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이어가지고 뭐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JYP도 상당히 늦게까지 눈을 뜨고 있었나 봐요. 저는 그 1시가 되기 전에 포기했습니다. 마음은 더 보고 싶었으나 졸려서 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쯤 됐을 때 자고 새벽에 또 깨지더라고요. 궁금해서 깼나 봐. 그래서 보니까 결론 났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상당히 믿는 편이어서. 저는 여론조사는 원래 최근에 잘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는데 출구조사는 대충 맞으니까. 근데 출구조사 결과는 뭐 맞고 틀리고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라서. 게다가 두 군데에서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네. 어쨌든 JTBC는 약간 망신스럽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근데 JTBC가 격차는 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 누가 이기는지를 맞춰야지. 격차는 정확하게 더 맞췄는데 누가 이기는지를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간 망신살이 뻗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선거 전에 뭐 기관 몇 곳에서 했던 여론조사 결과가 다 한쪽 후보를 가리켜가지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도 결국에는 한쪽으로 승부가 나겠거니 생각을 하고 아이랑 빨리 잤어요. 예, 아이랑 빨리 잤어요. 왜냐하면은 그 늦게까지 일하는 그 동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빨리 출근해가지고 이것저것 회사 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12시 반에 갑자기 눈이 떠진 거예요. 자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었더니 휴대전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12시 반이면 딱 그 저 역전 일어나던 맞아요. 그 순간 휴대전화를 그냥 이렇게 딱 봤죠. 어떻게 됐나 했더니 25,000표 차이네. 그 역전되기 직전에 그래가지고 그래 역전될 것 같은데 역전되는 순간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잠이 깨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한 새벽까지 뭐 깨어 있었네요. 지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뭐 환호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나라가 망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 YG는 그 페이스북에 대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뭐 가끔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댓글 달아가지고 아니 뭐 조국 흑서 저자인데 뭐 어련히 뭐 누구 찍으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뭐 이런 댓글 달리던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번 찍었고요. 3번 찍었고 그리고 사실 뭐 안물 안궁인데 굳이 말하네.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저는 한국 사회 공동체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저 우아하게 말했지만 뭐 누가 된다고 나라가 망하겠냐 이 얘기인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결과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뭐 그래봐야 나라가 망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5년 동안 열심히 심기일전해서 다시 또 권력 찾아오면 되죠. 너무 그렇게 심란해 하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 그 지금 기뻐하고 있는 분들이 언제까지 그 기쁨이 갈지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3개월 뒤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유혹하는 YG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원래 유혹하는 YG는 이제 YG만 책을 읽고 JYP는 읽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게스트 한 분 역시 책을 읽지 않은 분을 모셔가지고 2명한테 책을 좀 읽어봐라 라고 꼬시는 게 컨셉인데 오늘은 YG는 당연히 책을 읽었고 JYP도 거의 다 읽었어요. 약간 반칙입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오늘 모실 게스트는 진짜 오늘 무슨 책으로 방송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 들어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멱살 잡혀 끌려온 거죠. 네, 청년의사의 송수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송 네. 기자님. 저 다시 안 부르실 줄 알았는데 송 정말 기자는 급하셨나 봐요. 책걸상에 한 두어 번 나왔죠?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아, 나왔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왔나요? 네, 한 번. 왜 한 두세 번 나온 것처럼 기억이 되죠? 다른 일 때문에 글쎄요. 자주 보니까. 네. 그런가 무슨 책 할 때 나왔었어요? 어... 기억 안 나는데요. 네, 방송이 재미없었다는 그때도 내용 거죠. 없이 그냥 끌려 나왔던 거 같아요. 소설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 그때 청소년 그러니까 자기 딸에게 추천해줄 만한 책을 책 처방 때 왔었나? 네 맞아요. 책처방 때 해달라고 그렇구나. 해서 네 그때 네. 왔었어요. 그 저희가 송 기자님을 막 모신 건 아니고요. 아 그럼- 그런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 게스트도 모시고 그리고 뭐 박평이라던가 아니면 혼비님도 모시고 막 해야 되는데 오미크론 유행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그러게요. 낯선 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일정을 잡고 또 그 외부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하는 게 약간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서로 저 지금 찐빵으로 섞은 네, 사람들끼리 네, 버린 몸. 버린 뭐 어차피 접촉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오늘은 방송을 하는데 무슨 책으로 오늘 YG가 유혹을 하기로 했냐면 메타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네. 아 정말 사실 저는 오늘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했잖아요. 뭘 당혹스러워? 이 메타 페이스북이라는 책이 일단은 저조차도 딱 보고 나서 읽을까 말까 질려. 고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문만 750쪽이에요. 각주까지 하면은 790쪽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800쪽 가까이 되는 책인데 그냥 본문만 750쪽이라서 사실 저는 누구한테 선뜻 권하기도 조금 민망한 책이에요. 그걸 왜 저한테 권하세요? 저는 아니, 웬만하면 열린 마음으로 아니 유혹 당하려고 나왔는데. 송 기자한테만 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도 아, 뭐, 권하는 그렇죠. 거고 YG가 유혹하는 게 아마 이게 지가 읽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근데 놀랍게도 저는 고생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음. 처음에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었어요. 아 이게 700쪽이 넘는 책을 그것도 내가 시간을 오래 보내긴 하지만 심지어 글씨도 엄청 작네요. 글씨도 작고요. 판형도 큽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만 글씨 키우고 판형을 조금 작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 1000쪽이에요. 1000쪽짜리 책이에요. 1000쪽도 나올 수 있는 책인데 이 출판사에서 1000페이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죽 안 읽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페이지를 줄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만 750쪽이다. 근데 이제 이 책을 그 약간의 거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기 시작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연말에 제가 이제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 가입한 지 5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다 백업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런 기능이 네, 있어요? 한 번에 백업받는 기능이 있거든요.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건가? 페이스북에 네,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본인이 삭제할 수는 있는 거죠. 본인이 삭제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안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죽어도 안 없어지지. 죽어도 안 없어지죠. 정말 죽어도 안 없어지는. 예, 영구 보존하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죽어도 페이스북에서 그 페이스북 서버가 날아가기 전까지는 그냥 누구나 찾아와서 볼 수 있도록 보존을 해 놓는 게 페이스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진해서 지우지 않는 한은. 그래서 좀 이렇게 메뉴를 이것저것 검색을 한 다음에 분명히 백업하는 기능이 있을 거야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쁘고 산뜻하게 백업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날짜 딱 정해가지고. 무슨 파일로 줍니까? 그러면? 그러면 HTML 파일로 줍니다. 그러면 내 하드에 그 HTML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마치 그 웹페이지 들어가서 보듯이 HTML 파일로 주면은 검색도 되긴 되겠네요. 검색도 되죠. 그래서 그래서 너무나 산뜻하게 딱 백업이 되는 거예요. 한 개야 파일이 그냥? 네, 파일 한 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1년 단위로 좀 나눠줘 뭐 이런 거는 안 되고? 1년 단위로 받으면 되죠. 오호. 백업을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오호.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5년 되고 그다음에 검색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쭉 하면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몇 자나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2017년 2월 5일날 가입을 했는데 2월 5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59개월 5년 동안 도대체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출력을 했을 때 A4 용지 몇 장이 되는지를 제가 가늠을 해봤어요.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700페이지 아니에요? 1285장. A4로? 700페이지도 넘어요? 근데 저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리시는데 뭐 제 페이스북 그 놀러와 보신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모조리 다 텍스트거든요. 그렇죠. 가끔 뭐 그래프나 나올까 네, 다 텍스트죠. 그러니까 1285장인 거예요. 이거 댓글 같은 것도 저장이 되던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텍스트만 댓글도 해요? 저장이 되는데 저는 댓글 같은 건 저장하는 옵션을 뺐어요. 아, 남의 게시물 댓글은 관심 없는 저장만? 거지. 내가 내 뭘 것만, 내 썼는지 것만. 내 것만 소중해. 아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민망하다. 아니, 댓글도 한번 따로 저기 해가지고 뭐라 그래? 캡처? 뭐 그 저장도 기능도 저장해가지고 있어요. 저장 기능도 있어요. 댓글은 몇 잔지 어차피 안 해보지. 없어지니까 그것도 뭐 나중에 다음에 한번 다음에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댓글만. 아 그래서 A4 용지로 1285장인 거예요. 그래서 200자 원고지로 계산을 해봤죠. 왜냐하면 제가 어딘가에 뭐 외고를 쓰거나 글을 쓰면 무조건 200자 원고지 매수로 원고료를 그렇죠. 받잖아요. 그랬더니 1만 280자. 그러니까 200자로 하면은 10,000장 이상 되겠네. 그래서 이제 200자 원고지 매당 1만 원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그게 1억 원이 되더라고요. 1억 원의 가치를 그 돈을 그 글을 돈 받고 썼다면 1억 원 1억 이상. 원. 예, 1억 원. 그래서 그 꾸역꾸역 5년 동안 책 내시게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1억 원어치의 글을 써서 페이스북에 갖다 바친 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일단 좀 내가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짓을 했나. 그냥 페이스북에 내가 그냥 무료 봉사를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일단 페이스북에 대한 약간의 그 적개심, 쾌한. 응? 저 누구야 그 맨유 감독 퍼거슨 할아버지가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그랬는데 인생의 낭비를 1억 원어치 1억 원 하셨네요. 이상 낭비를 한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일단 근데 딱 그때 이 책이 이제 눈앞에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저자가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 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끔 한 저자였는데 이게 스티븐 레비라고 하는 미국의 IT 전문 기자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올해 나이가 만 71세예요. 정말 유명한 분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왜 유명하냐면 이제 진짜 예전에 이분이 30대 초반일 때 지금은 70대 초반인데 지금도 현역이세요? 현역이죠. 와, 그러니까 현역이니까 멋지다. 이런 책을 써서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를 6번 인터뷰를 했대요. 이 책을 내느라고. 주커버그도 이 스티븐 레비가 인터뷰해달라 그러면 거절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주커버그 입장에서는 스티븐 레비 같은 사람이 나를 인터뷰해? 이거 자체가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영광인 거예요. 그 인터뷰를 거절하면 이 스티븐 레비 할아버지가 엄청 까나요? 내가 만나자고 했는데 이 새끼가 안 만나줬다라고 쓸 거거든. 뭔가 구린 게 있는지 일마가 날 안 만나주더라라고 쓰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느니 내가 차라리 만나서 잘 써주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이분은 좋겠다.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분의 존재를 처음 안 게 언제였냐면 대학 다닐 때였나? 이분이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30대 초반일 때 40년 전에 1984년에 해커에 대한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해커 광기의 랩소디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해커라는 게 굉장히 약간 악동 나쁜 사람 이런 이미지였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화이트 해커 해커라는 게 약간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뭐 정부나 아니면 군대나 혹은 대기업이 통제하려고 하는 정보를 시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공유하고 그리고 자신의 전문적인 IT 기술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런 정신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약간의 그런 새로운 액티비스트 집단이다라는 이미지를 처음 만든 책이 이분이 30대 초반에 썼던 그 해커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화이트 해커라는 말도 만드셨어요? 화이트 해커라는 말도 아마 이분이 처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커라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이분 때문에 약간 영화라든가 소설에 나오는 그렇죠. 무슨 막 범죄자를 추적하는 해커라든지 아니면 뭐 군대라든가 뭐 기업이랑 싸우는 해커라든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책을 써서 이미 30대 초반에 IT 전문 기자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점점점 거물이 되더니 막 구글의 역사에 대해서도 쓰는 책도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거의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우리나라 번역서로 700쪽이 넘는 페이스북의 역사에 대한 책을 썼단 말이야. 이건 읽어줘야겠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또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본인 페이스북에 YG가 올렸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봤죠. 보고 난 저 750쪽짜리 책을 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무슨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책 얘기 좀 알려주라 이런 컨셉으로 요걸로 유혹하는 YG 한번 할까? 그리고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본인은 다 봤으니까 기꺼이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왠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자주 만났었잖아요. 그 서울시랑 같이 하는 그 코로나 유튜브 방송 코안심 때문에. 유튜브 방송 때문에. 근데 그때 이거 너무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슬쩍 흘렸었는데 내가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려고 내가 700쪽이 넘는 책을 읽어야 돼? 지금 딱 제 심정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방송을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냥 약간 예의상 조금 구경이라도 해볼까 이러고 이제 쳐다보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이렇게 보니까 노승영 선생님이 번역을 했는데 책걸상에도 한번 이거 출연하셨고 한 번 더 출연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냥 일단 샀어. 책 사는 건 또 좋아하니까 사가지고는 이렇게 봤더니 1부, 2부까지 그러니까 한 480쪽까지는 약간 역사야. 그동안 페이스북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근데 480쪽까지 가요? 역사. 1부하고 48쪽이 아니라 480쪽까지가 네. 저커버그가 처음에 뭔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잘못 들은 줄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하고 무슨 뭐 저커버그의 어린 시절부터 뭐 이런 점점 얘기 읽기 싫어져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위기를 받고 뭐 논란이 생기고 이러면서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480쪽까지인 거지. 그리고 3부는 미래에 대한 얘기, 메타버스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이게 원래 원제에는 메타버스나 메타라는 단어가 없는데 원래 원제는 페이스북 더 인사이드 스토리. 근데 음. 한글 제목은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라고 붙인 거죠. 요새 이제 메타가 워낙 유명하고. 그래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부 메타버스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보고 나는 사실 나 또 무식해가지고 메타버스 뭐냐고 그러면 말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메타버스가 뭔지 좀 공부 좀 해보자. 페이스북의 뭐 미래 전략 이런 걸 좀 엿보면서. 근데 3부의 뜻밖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없어? 없어. 아니 그래가지고 낚이셨네요. 아니 봐봐 이거 더 슬픈 이야기야. 메타버스 그 3부를 보려고 이제 책을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어쨌든 앞부분은 대충 어떤 분위기인가 좀 궁금하잖아. 그리고 스티븐 랩이 대박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글 잘 쓰고.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앞부터 재밌네. 너무 재밌죠. 그래갖고 계속 보내 이거를. 난 3부를 봐야 되는데 이거 옛날 얘기. 그리고 나 옛날 얘기는 왜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한 이게 사람의 너무 이야기인데. 그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음. 근데 그 영화는 영화 제목은 소셜 네트워크. 영화 맞다. 영화 제목은 소셜 네트워크였죠. 그 페이스북을 소재로 한 소셜 네트워크는 영화도 있었는데 그 영화는 이 책에서 그 저커버그랑 티격태격 하다가 그 밀려나서 저커버그가 돈으로 입마금한 사람이 약간 복수하듯이 제작비 돼가지고 만든 영화가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로 만들 정도로 약간
그 드라마적이고 극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걸 생생하게 뒷얘기들을 다 써놨어요. 원래 남의 뒷얘기들이 재밌잖아요. 그렇긴 하죠. 아니 그래갖고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보는 거지. 그래서 아씨 난 3부 봐야 되는데 1부가 재밌네. 1부만 볼까 하다가 2부도 재밌네. 심지어는 400쪽 이상 책을 절대 안 읽는 사람.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이 시간 현재 나 480쪽까지 읽었어 이거를. 근데 3부만 못 읽었어. 정작 읽고 싶었던. 근데 그래서 3부는 다 또 읽어야 메타 얘기가 없다고? 메타버스 얘기가? 메타버스 이야기가 그 JYP가 기대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 3부 안 봐도 돼? 아니 지금 페이스북이 어떤 회사를 지향하고 어떤 서비스를 지향하고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향하는지를 보려면 3부까지 봐야죠. 아니 아깝잖아요. 여기서 딱 멈추면. 아깝죠. 아까운... 지금 3분의 1을 읽었는데 근데 3부만 해도 거의 300쪽이야. 저거 책 3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책 3권 붙여놓은 거예요. 웬만한 맞아. 책 3권이야. 지금 나 2권이나 봤는데 페이스북 책을 한 권 더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에세이집 이런 걸로 따지면 한 4권에서 5권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사실 한 일주일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정도는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밤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날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드라마 정주행하듯이 본 거예요. 너무 뒤가 궁금해가지고. 원래 좀 일찍 빨리 읽으시죠. 빨리 읽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미있는 소설이나 영화 보는 듯이 읽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도 막 궁금해. 심지어는 뉴스 파편적인 뉴스로 저커버그가 이런 서비스 있었지, 맞아, 이런 뭐 소송전이 있었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이런 회사 인수했지, 이런 걸 다 아는데도 그 뒷얘기들이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왜 아저씨 아까는 주커버그라 그러더니 지금부터 저커버그라고 발음합니까? 아니 여기 저커버그라고 해서 저커버그가 맞지 않고 좋거나 좋거나. 사실 1부나 2부는 SNS나 테크 기업들 관련 기사를 꾸준히 봐온 분들한테는 다 아는 얘기예요. 사실 저만 해도 전 뭐 사실 SNS 거의 안 하지만 그래도 뭐 회사가 컨텐츠 회사니까 뭐 이래저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리고 가끔 또 헬스케어 관련되는 IT 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요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읽는 재미가 쏠쏠해요. 역시 이 필력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번역을 참 잘하셨나 봐요. 번역도 잘하셨어요. 굉장히 공들여서 번역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자꾸 이제 뒷담화 뒷얘기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커버그 버전 그 다음에 그 상대편 버전 그리고 또 그 주변 사람들 버전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 놓아서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 페이스북을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이 읽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계정만 있지 사실 뭐 글 한 편 올린 적이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눈팅만 하는 뭐 그런 사람인데도 재밌었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2017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페이스북의 모습이 거의 그냥 완성이 된 다음부터 그렇지.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뭐 2000년대 중반이나 뭐 아니면 2010년 뭐 이때 페이스북을 하셨던 분들은 책 읽으면서 그때 그랬었지. 그 스마트폰 쓰기 전부터 이거 하셨던 분들이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그 우리 송 기자는 그 페이스북 언제부터 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원래 잘 안 하고요. 업무 때문에 그래도 저 열어놨는데 SOO 이렇게 시작하는 계정 있잖아요. 네네. 내가 가끔 있죠. 들어가서 보거든. 그래서 안 올려요 아무것도. 아니 직장 상사가 왜 요구를 하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올릴 때 여기 박재영 주관님만 못 보게끔. 그런 것도 기능도 있어요? 네, JYP만 못 보게끔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차피 기능이 친구 있어? 아니어서 친구만 보게 하면 돼요. 그런 그러니까, 기능이 있어? 네, 설사 친구여도 몰랐어요. 설사 친구여도 이 친구는 못 보게끔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글마다 다 설정 글마다 가능해요? 다 설정이 가능해요. 와, 똑똑하구만. 그래.
아니 근데 저 책은 페이스북에 별로 관심이 없고 IT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메타버스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 메타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버스라 그래. 메타버스에도 관심이 없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지 않냐면 이 페이스북이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소셜 네트워크인데다가 우리 삶 굉장히 깊숙이 들어온 소셜 미디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와 관련해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런 것들이 이 책에 페이스북 케이스로 다 나와 있어요. 뭐 프라이버시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가 공론장을 어떻게 망치는가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이 공적인 가치가 충돌할 때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꼭 페이스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런 질문들이 이 페이스북 케이스를 통해서 다 나와 있고 사실은 다 페이스북에 맨 처음 그런 일들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저커버그나 페이스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 놀라라 서로 막 논쟁을 하다가 환멸을 느끼고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 나온 사람들의 그런 약간 경계인으로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외부의 비판자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건 사실은 책 한 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론서 같은 것들을 봐야 되는 건데 이 책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페이스북을 사례로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법적인 이슈, 윤리적인 이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0억 명 되는데 70몇억 중에 지금 한 30억 됐죠? 30억 정도가 그 페이스북 그 그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다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들 중에 하나이고 그 페이스북 마케팅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페이스북을 잘 활용해서 내 물건을 잘 팔 수 있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간의 힌트 같은 건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책에 뭐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저커버그의 위인전이라기보다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문명사적인 사건의 어떤 일대기? 약간 사건 수준이죠. 네. 이렇게까지 인류 전체에게 큰 영향을 준 기업은 없지 않았나. 없죠. 사실 제가 돈 한 푼 안 받고 1억 1억 원 원어치 넘게. 글을 5년 동안 갖다 바친 서비스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차를 산다, 컴퓨터를 산다, 전화기를 산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생기는 게 있잖아 물건이. 근데 페이스북에서는 아무것도 안 주거든. 기껏해야 주는 게 좋아요 1000개 뭐 이런 거밖에 안 주는데 그 아무런 돈도 좋아요 안 되고 1000개 받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예. 쉽게 얘기하시네 좋아요 1000개를. 1000개 어려운 거야? 그럼요. 10개 받기도 힘들걸요? 아니 송 기자가 쓴 기사 중에 좋아요 1000개 넘게 받은 기사가 얼마나 많은데 전부 나는 매일 쓰는 줄 알았지 그런 거. 좋아요 1000개밖에 네. 어려워.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요?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뭐 10,000개 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 뭐. 그건 아닌가? 네. 아무튼 그 페이스북은 다른 어떠한 테크 기업 혹은 고전적인 굴뚝 산업의 어떤 기업보다도 더 많이 인류 전체의 삶을 바꾼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는 재미가 있고 읽으면서 전 그런 생각했어요. 난 참 안 하길 잘했다. 결론이 그쪽으로 가요? 안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 들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만약에 저커버그나 이런 인간이 있어서 초창기에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너 1,000만 원만 투자해라. 그랬으면 내가 과연 했을까? 투자를 해야죠. 했었으면은 지금 이제 막 100억 뭐 이렇게 가졌을 텐데. 그렇죠. 여기서 이거 안 하고 했을 있죠. 리가 없걸랑.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도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에피소드냐면 페이스북의 초기 버전을 저커버그가 만들기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한번 해보겠다고 다른 약간 사람이 외모 비교하는 아니 본인이 저커버그가 그러니까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의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교하는 약간 괴팍스럽고 좀 천박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가 인기를 엄청 끌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 때문에 제적당할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 장난 서비스에 같이 참여해서 저커버그와 같이 징계를 받을 뻔한 학생 중에 한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 야 너는 쟤랑은 앞으로 절대로 뭘 같이 하지 마라. 쟤랑 놀지 마. 쟤랑 놀지 마라.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쟤랑 놀지 마. 쟤랑 놀지 미국이나 마라. 한국이나 똑같네요. 그래서 그때 저커버그랑 같이 룸메이트였던 애들 중에서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4명은 저커버그랑 같이 했군요. 캘리포니아로 가서 페이스북 사업을 일으키는데 참여를 한 거예요. 다만 100만 원이라도 돈을 낸 거야. 걔네들은. 그게 이제 나중에 막 100배, 1000배, 만배로 뛰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500, 최소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된 거지. 쟤랑 놀지 마 했다 안 놀았던 그 친구. 안 놀았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은 거야. 지금 걔네 아버지랑 그 아버지랑 사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부자의 연을 끊었어. 부자의 연을 끊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놀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몇백억 아버지가 나한테 몇백억 주든지 그러면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에피소드들이 근데 되게 많아요. 그런 약간 키득키득하는 참 그리고 뭔가 인생 참 이런 취재를 진짜 되게 많이 하고 했어요. 쓰셨나 보네요. 그리고 되게 많이 만나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페이스북을 까는 책이거든요. 맞아. 굉장히 신랄하게. 그러니까 저커버그랑 페이스북을 까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참 문제가 많은 거야. 이 서비스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저커버그 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책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저커버그도 알고 페이스북 직원들도 다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커버그 6번이나 인터뷰해주고 중요한 이벤트에 계속 얘를 동행하게 해주고 그리고 저커버그가 이야기한 거죠. 페이스북 직원들한테도 전사적으로 이 책이 집필되는 과정에 협조해라. 그런 것도 되게 멋있네요. 멋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야. 이제 강양구가 뭐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예를 들 만한 게 없긴 한데 뭐 카카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쓰겠다. 김범수 의장 보고 나 한 5번만 만나주라 그러면 해주겠냐는 거지. 아니 뭐 네이버에 뭐 이해진 아니 뭐 해줄 수도 있죠. 근데 해줬는데 만약에 책의 결과물이 되게 비판적으로 나왔으면 그럼 소송 걸지. 그렇죠. 카카오 김범수 판매 금지 소송. 같이 법정에서 만나겠죠. 법정에서 만나고 막 아니면 해가 망신하고 출판하기 전에 나한테 원고를 미리 보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런데 그래서 안 만나줘. 안 만나줄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너무나 멋있고 그 다음에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걸 의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커버그나 페이스북이 도대체 다음에 어떤 행보를 취해서 또 어떤 사건과 이벤트를 만들지 약간 기대된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다 읽고 나면은. 그래서 그걸 저커버그나 페이스북이 의도한 것일지도 모르겠죠. 자, 750쪽이나 되는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댓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채 땡땡땡땡님, YG님의 조언은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이네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워보니 게다가 직장 상사가 미혼의 워커홀릭인 남자, 여친도 없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아이는 인생 최고의 축복임이 맞지만 결혼과 육아를 권유하는 것은 우스개 조금 담아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의미도 있는 듯해요. 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죠. 그 뭐죠? 가정 커리어 그리고 가정. 가정이라는 책을 했는데 야, 우리 또 내 지난주에 깜짝 놀랐잖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책이 재밌어서 이걸로 방송을 했는데 38 이거 여성의 날. 방송되는 날이 세계 여성의 날이네. 네. 마치 뭔가 이렇게 제작진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방송한 것처럼. 아니 근데 애청자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알았을 거예요. 아니야, 일부는 그럴 거라고 웬일이지 얘네들이라고 아니,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저들이 분명히 여성의 날에 맞춰서 준비를 했으면 계속해서 입으로 떠들었을 텐데 맞아. 여성의 날 여성의 날 특집이라고 막 한마디도 안 이러면서. 우리는 모르고 했다는 거. 어쨌든 아니 근데 저는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기사들이 막 뜨잖아요. 그럴 때 맞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잘 골랐네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SHA 땡땡땡님께서도 사실 또 이런 칭찬을 듣기에 좀 민망하긴 한데 YG JYP 두 분 이래서 좋아한다니까요. 아저씨가 여성의 관리에 관심 가지는 분 쉽지 않거든요. JYP 아픈 직원 부려먹는 갑질 상사로 오해할 뻔했는데 오해 아닌데. 써니한테 도움을 줬군요. 책의 호구심 팍팍 읽어볼게요. 세 분 알라뷰. 네. 오해하셨네요. 네. 아니 뭐 여성 관련된 책을 읽는 거 하고 또 그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회사에서 여직원들을 배려하거나 이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배려 안 한다는 걸 고백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 여직원 두 분 계시는데 아니 지금. 제 입으로 어떻게 또 배려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네. 참 솔직하세요. 그래도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인사이트 정도는 갖고 산다. 뭐 그 정도로 그냥 말씀드리고. 그 수연 기자님도 JYP가 일 되게 많이 시키는 여직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항아리님 꼭 읽어야겠습니다. 10책 다 제쳐두고 이것부터 읽어야겠어요. 어제는 세계 여성의 날이었고 제게도 최근 사소하게 평등에 관한 이슈가 있어서 오늘 페이스북에 간단히 기록도 했는데 항상 지방자치나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 정책 내놓을 때마다 정말 고구마 100만 개 먹은 답답함이 있었고 근본적인 문제를 몰라 너희는 하면서 혼자 생각했던 지점이 바로 오늘 이 책의 내용이라 하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되시면 전 국민에게 문화상품권 매달 한 장씩 모바일로 부탁드립니다. 책걸상 때문에 가방이나 옷에 관심이 사라지고 자꾸만 책을 쓸데없는 말 길어졌네요. 여하튼 아무튼 어쨌든 한 달에 한 장이면 저는 한 표 찍겠습니다. 우리가 3월 9일 날 업데이트되는 방송이라서 대통령 드립했거든요. 민망하네요. 네. 자 그리고 써니님 걱정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한님, 써니님이 없었으면 이 방송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첫 등장 인사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른 쾌차하세요. 블루포이어님 어쩐지 인사 나누는 써니님 목소리가 기운 없으시네 했어요. 어째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방송 나올 때쯤은 완쾌 되셨겠죠? 네, 진공상태님께서도 꼰대 아닌 두 아재의 미안함이 마구마구 느껴지는 방송이었습니다. 써니님 꼭 가볍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지 땡땡땡땡님께서도 몇 달 뒤에 아기 엄마가 되신다는 써니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더니 제 주변에도 확진자가 생기더라고요. 써니님은 가볍게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써니님은 뭐 아주 가볍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기고 네. 그 일주일 다 채운 다음에 오늘 처음으로 다시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아직 일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녹음 끝날 때쯤이면 아마 집에 갈 겁니다. 네, 그래그래우님, 써니님 몸 컨디션도 안 좋은데 함께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걱정 댓글 남기셨고요. 귀찮아님께서는 써니 많이 아프지 말고 얼른 낫길 바래요. 다음 녹음 때 써니님 쾌차하셨다고 꼭꼭 알려주세요. 네, 쾌차했습니다. 네, 쾌차했습니다. 쾌차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걸렸습니다. 남편에게 옮기고 쾌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주변에 보니까 부부 사이에는 잘 안 넘더라고요. 그죠. 요새 저 국룰인 것 같은데 직장 동료나 뭐 친한 친구한테는 옮기는데 직장 동료, 친한 친구 그리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전파가 되지만 부부 사이에는 별로 전파가 잘 안 거리두기를 된다고.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써니는 전파가 됐어요. 역시 이제 신혼이니까. 신혼이니까. 신혼이니까 전파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전파했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서 순간 축하한다고. 어쨌든 그 두 저 예비 엄마 예비 아빠가 다 이제 코로나에 살짝 감염됐다가 나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앞으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축하할 일이죠. 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코로나에 감염되셨던 혹은 지금 된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뭐 한편으로는 그냥 이제 앞으로는 안 걸리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마다 편차들은 조금씩 있더라고요. 가볍게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심한 몸살처럼 앓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백신 접종 하신 분들은 뭐 위험해질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자연 부스터샷까지 한 방 더 맞았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걸상 511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티븐 레비의 메타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